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정보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려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내가 정말 유망하게 보고 투자한 바이오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핵심 신약의 임상을 중단한다는 공시가 뜹니다. 주가는 당연히 폭락하겠죠. 이런 공포스러운 순간에 우리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매도 버튼부터 찾게 마련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이 골칫덩어리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거죠. 과연 그게 최선의 판단이었을까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년 동안 시장에서 퀀트와 매크로를 다루온 저 역시도 이런 순간을 정말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폭락의 한가운데 섰던 기업, 오름 테라퓨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과연 그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게 정말 추락해버린 천사인지, 아니면 섣불리 잡았다간 손만 베이는 떨어지는 칼날인지, 오늘 그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항해의 지도입니다. 큰 그림부터 봐야죠. 먼저 신약 개발이라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거대한 숲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나무가 왜 쓰러졌는지,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은 그 속에서 뭘 봤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손에 쥔 현금의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전략가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어떤 기업을 분석하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큰 파도부터 읽어야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 신약 개발 시장에 어떤 거대한 변화가 밀려오고 있는지 탑다운 관점에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바이오 기사 보면 뉴 모달리티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약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옛날 약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의 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뉴 모달리티는 아예 그 단백질 자체를 제거하거나 변형시켜버리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에요. 비유하자면 성가신 파리를 손으로 휙휙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예 파리가 생기는 쓰레기통 자체를 치워버리는 개념으로 바뀐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의 옛날 방식에서 오른쪽의 뉴 모달리티로 기술이 진화하는 흐름을 보세요.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뜨거웠던 ADC가 뭐였죠? 항체라는 유도 미사일에 약물을 실어서 암세포에 정확히 터트리는 기술이었잖아요. 그리고 TPD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청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쁜 단백질만 쏙 골라 분해시켜버리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DAC는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 합친 겁니다. ADC의 정밀 타겟팅 능력과 TPD의 단백질 제거 능력을 결합한 그야말로 다음 세대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시장의 가장 똑똑한 돈, 이른바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ADC와 TPD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가운데 2023년에 DAC라는 카테고리가 4,250억 원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규모로 처음 등장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지갑을 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산업이라는 큰 그림을 봤으니 현미경의 초점을 오늘의 주인공인 오름 테라퓨틱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한때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이 회사가 어쩌다가 추락한 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추락이 과연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플랫폼 리스크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한 번의 악재일 뿐인지 이제부터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오름 테라퓨틱의 3장이라고 할 수 있는 TPD 제고 플랫폼의 개념도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체가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거기에 붙어있던 단백질 분해 약물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없애버리는 원리죠. 이론상으로는 기존 약들의 독성 문제나 내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가진 플랫폼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가장 앞서 나가던 핵심 신약 ORM 5029의 임상 1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고 결국 회사가 스스로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시장에 뜨거웠던 기대가 차가운 실망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터진 순간 아마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거 플랫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ORM5029의 실패가 단순히 그 약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TPD-DX라는 기술 플랫폼 자체 결함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죠. 회사의 미래 가치가 사실상 0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존폐를 가르는 질문이 시장 전체를 덮친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노련한 투자자는 한 발짝 물러나서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특히 돈과 정보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주가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도장을 찍은 계약서라는 팩트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의 가치를 증명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왼쪽은 항암제 분야에서는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BMS, 그리고 오른쪽은 혁신 신약 개발의 명가로 불리는 버텍스죠. 이 두 회사와의 계약은 임상 중단이라는 엄청난 악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알파, 남들이 못 보는 정보가 숨겨진 부분이죠. BMS와의 계약 내용을 한번 뜯어보죠. 총 계약 규모는 1.8억 달러.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선급금, 즉 계약서에 사인하자마자 받은 돈입니다.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죠. 총 계약금의 55%에 달합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건 정말 이례적인 계약 구조입니다. 보통 빅파마들은 선급금은 조금만 주고 나중에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마일스톤을 많이 주는 일종의 로또형 계약을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선급금 비중이 높다는 건 BMS가 오름의 기술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아주 높은 확률로 성공할 자산으로 판단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신들의 실사 결과에 엄청난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차트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쐐기를 박는 데이터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들이 맺은 모든 기술 수출 계약 중에서 오름 테라퓨틱이 받은 선급금 1억 달러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2등, 3등과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죠.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정작 이 업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은 오름의 기술에 가장 큰 돈을 베팅했다는 팩트입니다. 자, 빅파마의 신뢰를 확인했다면 이제 회사의 내부 체력을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요, 바이오 기업한테 현금, 즉 실탄이 얼마나 있느냐가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 오름 테라퓨틱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약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한테 추가로 자금 조달까지 성공하면서 웬만한 코스닥 상장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탄을 확보하게 됐죠.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망하지 않겠네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3천억 원이라는 돈은 오름 테라퓨틱에게 엄청난 전략적 유연성을 줍니다. 첫째, 다음 주력 신약의 임상을 돈 걱정 없이 자체적으로 쭉 밀어붙여서 약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둘째, 플랫폼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외부의 좋은 기술이나 물질이 보이면 과감하게 사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한번 실패했던 분야에 다시 도전할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은 시장 상황에 휘둘리면서 자금 조달 걱정 없이 연구개발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는 언제나 희망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야 하죠. 그렇다면 지금 오름 테라퓨틱을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는 뭘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할까요?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는 역시나 플랫폼 리스크입니다. 왼쪽,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ORM5029의 실패가 플랫폼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심이죠. 하지만 오른쪽, 회사의 해명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패 원인은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사용했던 특정 항체와 링커의 조합 문제였고 BMS나 버텍스에 넘겨준 기술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엔진, 즉 플랫폼은 멀쩡한데 특정 모델에 장착했던 타이어, 즉 항체와 링커 조합에 결함이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죠. 물론 이 주장이 맞는지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증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3가지 결정적인 변수, 주가에 영향을 줄 촉매제, 캐탈리스트를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BMS가 개발 중인 ORM1515의 임상 일상 데이터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 플랫폼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지는 거죠. 둘째,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후속 파이프라인이 문제없이 다음 임상 단계로 진입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세 번째 글로벌 파트너십을 또 만들어내는지 여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오름 테라퓨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의 큰 흐름, 기업의 기술과 재무 상태, 그리고 핵심 리스크와 변수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전략가로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을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의 최종 스탠스는 적극적 관망, 액티브 모니터링입니다. 이게 그냥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수동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변수가 확인되기 전까지 섣불리 큰 돈을 넣지는 않되 머릿속으로는 계속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겁니다. 만약 BMS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리 전략을 세워두는 거죠. 그리고 만약 투자를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5%는 넘지 않도록 비중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바이오 투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란 친구와 함께 가니까요. 결국 주식 시장은 미래를 점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에 맞게 대응하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오름 테라퓨틱 사례를 통해서 시장의 공포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읽어내는 분석의 틀을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길 바라며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